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뭐 월급만 받아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실제로 또 그렇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뭐 코인이다 많이들 하다가 쏠락 날리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사실 이런 걸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결단을 딱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뭐 마음만 먹었다 그럼 말았다. 늘 생각만 하죠. 예.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엄청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과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요. 네. 예, 실천력이 뛰어난 음. 평범한 직장인에서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가슬러 박재진님 그리고 호토 이대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가슬러는 왜 어떻게 지어진 무슨 거고 이름이에요? 포토는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네. 작은 그 원룸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아. 약 3,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크게 이제 많이 소유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소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제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네. 그 이제 아파트 이름이 렉슬이거든요. 도공 렉슬.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그냥 렉스를 소유한 남자 렉슬러라고 했다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앞에 갓을 붙이는 게 유행하다 보니까 갓슬러. 갓슬러로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름이 가슬러. 재밌네. 예. 네. 호토는 그 호토는 제가 처음에 그 집을 샀을 때 용인에서 집을 샀었는데 네. 그 용인 그 저희 아파트 단톡방이 있었어요. 네. 그 단톡방에서 제가 이제 닉네임으로 친 게 그게 호토였는데 그게 이제 호가 발음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호토로 이번에 바꾼 건데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닉네임 그냥 저 인터넷 닉네임이었는데 그 처음에 그 집을 샀을 때 닉네임이어서 그냥 그때부터 쭉 그냥 호토로 가고 그래도 있어요. 재밌네요. 가슬러 호토. 네. 부르기도 쉽고. 네네. 각자 나이하고 직업하고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을 일단 소개해 주시고 그러고 얘기를 풀어나갈까요? 저는 40대 초반 직장인이고요. 네. 자산은 한 1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한 20여 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 현재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분이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건 건물 같은 것도 있다는 예, 거예요. 건물 건물이 지금 두 채가 있고요. 와. 예. 아니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전업을 하신 거예요? 전업은 아니고요.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계속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직장인의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약간 이 꽃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꽃에 이렇게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꽃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물을 계속 주다 보면은 네. 결국은 꽃이 죽어버려요. 어.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오늘 샀던 매물도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또 보고 이러다 보면은 더 좋은 매물이 보이면 또 팔고 싶어지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루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몰입을 하게 되고 이게 몰입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한번 꽃에 물을 주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좀 잊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꽃에 물을 주듯이 한 번 물을 주고 좀 어느 정도는 좀 잊고 기간을 꽃에 두고. 이제 꽃이 폈을 때 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아니 그래도 궁금할 텐데 나 같으면 직장 생활해도 계속 쳐다본다. 야, 근데 이게 중요하네. 뭐? 가만 놔둬야지 자꾸 그 건들면 안 되는 거다 이거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도 왜 사서 맞아요. 쳐다보지 말라는 네. 얘기가 이런 작용이 있나 봐요. 야, 호토님은 더 어려 보이는데. 네, 저는 34살이고요. 네, 저는 이제 자산 규모가 정확하게 제가 막 책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 60억에서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4세. 네,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부동산을 저는 좀 투자한 지 오래 안 됐어요. 한 4년 반 정도? 근데 저는 사실 경험 좀 위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총 다 하면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 판 게 많고 제가 판 것만 대충 세보니까 한 40여 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기간 내에 많이 사고 판다는 그 경험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돈도 좀 벌어서 지금은 좀 실험하고 있는 게 지방에서 이제 건물들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 좀 실험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 건물이 한 3채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저 경기도에 살 집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방에 또 따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결혼은요?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했어요? 네네. 결혼한? 아, 결혼했고요. 쌍둥이 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야, 어쨌든 뭐 지금 40대 초반, 30대 중반. 30대 중. 근데 뭐 벌써 네. 그 정도의 자산가가 됐어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두 분은? 오늘은 저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장기로 묵혀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just do it. 내일은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하라. 뭔가, 그렇죠, 뭔가 생각을 했으면 지금 당장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저도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저는 이제 좀 저 또래 혹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처음에 자산을 조금 늘려놓고 그리고 그 자산을 오래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오래 가지고 가면 어차피 다 자산이 성장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그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막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경험으로 이렇게 해칭을 해서 이제 처음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오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 30대 때 해야 되는 일이다.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야, 4년 반 전에 투자를 했으면 20대 후반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일찍 뛰어든 거고. 야,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고. 그렇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네. 투자가 몇 년 됐다고 그러셨죠? 저도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년이면 예. 아니 두 분이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은 네. 지금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건 좀 두려워진다. 지금 시장이 너무 네,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더 오른다 어쩐다 이걸 떠나서 사실은 굉장히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두려운 감이 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읽어 나갔는지 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어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게 된 계기도 야, 참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죠. 직장 네. 다니시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세를 처음에 살았거든요. 그때 2012년도였는데, 그때 귀인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아, 귀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10년 전. 네, 10년 전에 이제 귀인이 누구냐면은 그 집주인이었어요. 아, 집주인분이 되게 귀인이었는데 왜 귀인이었냐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한 2억 1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데 1억 4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돈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2년 뒤에 만기가 돼서. 그쵸, 만기가 돼가지고 재계약을 하는데 네. 이 귀인분이 저에게 30만 원을 월세로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귀인이었어요. 전세금은 전세금대로 그대로 가고 월세를 더 네, 월세를 더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30만 원을 더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집을 살 수 있었고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집을 살 수 있었고 만약에 그때 그냥 2억 1천만 원을 살라고 했으면은 저는 정말로 집을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3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약은 새로 했는데 하긴 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긴 하고 30만 원을 3달을 드리고 나서 이거 막 대출이자도 갚아야 되고 30만 원까지 내야 되고 힘들지.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집을 사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투자라면 투자가 된 거였고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다가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2014년도에 집을 사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투자. 2014년에 옥수동 집을 샀으면 지금 엄청 올랐을 텐데 몇 퍼센트 정도 올랐어요? 그때 제가 4억 3천만 원 정도에 샀는데 네. 중간에 이제 팔기는 했거든요. 네. 그걸 팔고 지금 이사를 가긴 했는데 그래도 한 10억 이상은 올랐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가. 예.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은 그 근처에 있는 한강변 평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성동구를 안 떠나시는군요. 예, 지금 성동구는 마용성의 성동구를 안 떠나. 그래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가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세로 시작했었는데 그때 거기도 귀인이 나타나나요? 기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네.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대출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전세를 당연히 그냥 전세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전세 살 때가 2억 6천 수원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네.
그때 매매가가 2억 9천이었어요. 아. 근데 저는 당연히 그걸 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사면 안 돼요? 그냥 모르겠어요.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집을 살 수 있나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란 건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란 것만 알고 그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전세를 살다가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막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든데 아. 어느 날 집값을 봤는데 집값이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어.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1,000만, 2천만 원을 모으려면 1년을 되게 노력을 네. 해야지 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알아봐야겠다 해서 부동산 좀 공부하고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분양권을 이제 그 용인에 있는 분양권을 샀는데 그때 분양권이 거의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거의 이제 피도 없고 미분양될 미분양 때예요, 나고 그때가. 막 사람들 안 사고 4년 전이 5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서 이제 입주를 이제 18년에 하게 됐는데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또 피가 갑자기 오르면서 그렇죠. 이제 그때 그게 이게 돈이 되는구나 싶어서 공부하고 그때 계기가 돼서 시작하게 됐죠. 근데 직장 생활을 지금도 계속 두 분 다 하시면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주말이 없겠네요. 임장 같은 것도 다 가보고 할 거 아니에요. 호토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성향은 좀 다른데 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제 물을 주고 나면 좀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사실 이제 전세 계약을 한번 맺으면 2년 동안은 제가 딱히 뭐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4년 아니에요, 이제? 지금 그쵸 이제 4년이긴 한데 네. 4년 이제 2년 뒤에 계약을 다시 한번 하든지 그렇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계약하면은 크게 뭐 손이 가거나 이런 일은 없고 예. 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직장 생활은 오히려 더 윤활유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투자를 제가 많이 한다는 걸 알고 나서 주변에서 작년에 이제 책을 한 권 냈었는데 그 책이 나가고 나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관부서 뭐 수석님들 뭐 부장님들 연락 많이 오시고 그리고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힘을 전혀 받지 못하다가 네. 지금은 뭔가 제가 얘기를 하면은 더 믿어주고 아, 그럼. 설득 이렇게, 해주고. 어, 성공했으니까. 네. 네, 100% 이야기니까 좀 더 믿어주고 어. 이거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어. 좀 더 뭔가 이렇게 어. 일이 좀 잘 해결되고 그렇지. 한 달이면 건너면 또 저를 아시니까 어. 또 뭐 하여튼 모든 일이 좀 더 잘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산가들 앞에서 좀 약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 하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지영 네. 씨도 시작하기 전에 막 뭔가 물어봤잖아요. 얘기 한참 그럼. 물어보고 있던데. 네, 이렇게 된다고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지장은 없는 거고요. 그 저는 좀 평일에는 직장에 조금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확실하게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제 역할 네. 그런 것들을 좀 충실히 하는 편이고 이제 혹은 이제 퇴근을 하면 이제 주말을 위해서 조금 네. 준비를 하는 편인 게 뭐냐면 저는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해요 주말에.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낡은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를 해서 직접? 조금 전세를 주는 건데 네. 이때 제가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하진 않고요. 음. 일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할 것들 좀 평일에 준비를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도 조금 하고 그다음 물건도 좀 보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네.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시 또 아, 구매할. 그래서 점검을 또 이제 시킨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다 하진 않으니까 그것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지방에 가서 공사한 거 점검하고 공사도 하고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정말 바쁘시겠어요. 좀 바쁜 편이죠. 주말에는 자영업자고 네. 평일에는 직장이고. 월급쟁이고 이런데 근데 이거 월급이 그럼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자산이 그 정도면 이거 뭐 까이거 내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받자고 내가 일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좀 영업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그 PM이라고 네. 이제 뭔가를 관리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이제 회사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큰 시스템을 제가 이제 쓰는 거죠. 주말에 하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것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돈도 사실은 그렇게 막 시세 차익이 많이 날 때는 사실 월급이 조금 더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매월 들어오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출도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신용도 생기고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전 직장인을 다니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PR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의 그 삶의 그 일부분들이 한 부분은 직장, 한 부분은 뭐 재테크 이런 거지 막 이거를 막 시시하게 느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시하게 느끼지 않을 만한 회사를 또 다녀요. 네, 모두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일단. 그 회사의 누구다. 자체가, 은행에 가도 나 이 회사 다닙니다 하고 대출 받을 땐 또 달라지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월급이 시시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모양이죠. 월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네. 제가 이제 그쵸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증빙을 해서 대출을 더 많이 하고 신용이 생기는 거죠. 그쵸 신용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아빠 뭐 임대업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직장도 다니고 아빠 뭐 작가야 이렇게 그렇지. 접근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데 아빠 뭐 임대업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그거 다 부러워하는 건데. 요즘은 다른데. 아이고 직장인들이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로 투자하면 될까요? 시작할 때. 한 3천만 원 있어요. 가능해요? 네 3천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한 14채 부동산을 또 매수를 했는데요. 한꺼번에 네, 1월부터 한 2월까지 14채를 매수를 했고요. 14채. 올해요? 네, 올해? 올해만 14채의 부동산을 아니 매수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잔뜩 올라 있다고 하는 그 시기에 네, 그 시기에 14채를 샀단 말이에요? 며칠에 한 채씩 산 건데? 아니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지금은 이제 모두가 이제 부동산을 두려워하고 네. 떨어질까 걱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네.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팔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사는데 누군가 팔려고 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조금 없어요. 싼 값에. 그렇죠. 싼 값에.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갔는데 50%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써져 있으면은 그러면 살 텐데 아파트는 50% 디스카운트해도 더 떨어질까 봐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파트 디스카운트 할 때 아니면 뭐 주택을 디스카운트 할 때 상가를 디스카운트 할 때 좀 더 싼 가격에 내가 사서 오랫동안 쟁여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근에 매수를 했고요. 하긴 뭐 저 부동산 시장이 이만큼 올랐지만 이렇게 됐다가 또 우상향은 우상향으로 가니까 그걸 기다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매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되게 큰 네. 문제거든요. 작년에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6,500만 원 정도 냈고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이제 8천만 원 이상 이제 세금을 냈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세금. 그쵸 이제 올해는 아마 거의 한 1억 가까이 아마 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직장인이고 물론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세도 조금 있긴 하지만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파트를 그런 종부세를 내야만 하는 아파트를 조금 처분을 한 거고 올해 들어서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는 부동산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이천에 있는 빌라를 제가 한 10채를 샀는데요. 빌라는 2천? 네, 이천에 네. 있는 빌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라는 종합부동산에 안 들어가나? 빌라는 안 들어가나 보다. 요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약간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는 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다 없앴다던데 맞아요. 아니면 뭐 말소를 시켰다던데 네. 이 정도의 약간 희미한 생각들은 다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빌라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는 안 돼도. 아파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기 목적이라고 해서 이건 안 되는데 빌라는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그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 네. 두 번째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거를 감면을 받고 면제를 받아야 장기로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조정 지역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네, 뭐 네. 서울이나 이런 좀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할 수 있지만 감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비조정 지역이라고 뭐 투자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임대사업을 위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비조정 지역. 그런 데에 있는 빌라는 매수를 해도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근데 이천은 가능 지역이군요. 그렇죠. 2천은 가능 지역이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안 사니까 매매가가 원래 9천만 원이던 게 네. 예전에 이분이 9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7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매매가는 투자에 대한 지표고 그다음에 전세가는 이제 실거주 지표거든요. 근데 실거주는 괜찮아요.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매물들은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올 초에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지금도 데가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예를 들자면 7,500만 원 매매가인데 네. 전세가 7,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등기 등기만 이전만 하면 돼. 제가 넘겨받으면 네. 그 집이 제 집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장기 보유를 하되 20년 그리고 30년 가까이 된 것들을 그렇게 사놓으면 최소한 10년 이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매물들을 산 거고 우리도 며칠 살아나가 볼래? 볼 줄 알아야죠 또. 예, 보는 눈이 있어요. 실제 들어간 돈이 10채를 사는데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요.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 네, 그렇죠. 취득세하고 뭐 일부는 완전히 뭐 7,500인데 6,5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돈이 그렇죠,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들어가고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 네. 야, 이런 건 진짜 공부를 좀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데나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3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네.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네, 있고 네. 또 다른 식의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저는 플러스 P라는 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거 비싼 거예요. 매매가가 이제 전세가보다 낮은 건데 사실 이거를 3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원래 주잖아요. 네. 그러면 잔금을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을 받아요. 그럼 2, 3개월 안에 전세가 안 나갔는데 잔금일이 됐어요. 근데 난 3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반대로 그렇게 안 하려면 전세가 맞춰진 걸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 맞춰진 거를 우리가 보통 갭 투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 갭 투자를 3천만 원으로 하면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뭐 취득세, 복비 이렇게 내고 나면 뭐 2채, 3채, 많으면 한 4채, 5채까지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공부가 안 돼요. 그 2년, 3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또 그걸 해놓고. 그래서 저 같으면 3천만 원으로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든 돈을 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난 못 빌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용인데 그게 이제 내 월급의 신용이 될 수도 있어서 신용대출을 할 수도 있지만 신뢰를 쌓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때까지 뭐 엄마 아빠라든지 뭐 혹은 친척이라든지 어떻게든 좀 자금을 마련할 것 같아요. 그 자금을 마련해서 한 1억 정도는 마련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1억 정도가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플러스 P를 하면서 아파트를 사면서 1,000만 원씩 계속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내 현금이 아파트를 사면 1,000만 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1억 1천, 또 아파트를 사면 1억 2천.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플러스 P라는 게 이제 전세금을 받으면 더 현금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새는 현금을 확보하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게 지금 가능한 투자 방법이거든요. 지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내가 좀 초보자니까 이제 위험할 때 또 현금도 넣을 수 있고 네. 쓸 수 있고 그래서 좀 안전하면서도 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자, 이 머리를 좀 써야 돼. 우리는 지금 뭔가가 막 너무 궁금하고 하고 싶은데 네. 한계가 있잖아요. 두 분 다 약간 스타일이 다른 방법이 네. 있는데 살짝 그 달라요. 스타일이 다른 방법을 표로 이제 준비한 게 아, 예. 있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네. 자, 나만의 부동산 투자법입니다. 가슬러는 수익형 원룸 건물, 재건축 상가를 투자하셨고 네. 호토는 지금 얘기한 거야. 아파트 플러스 P, 지방 건물 리모델링 투자 이러셨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보통 이제 시세차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정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월급이 있잖아요. 월급으로 받아서 이자도 납부를 하고 일단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은 사이즈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40대가 넘어서면 이제부터 은퇴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 흐름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이제 8층짜리 원룸 건물을 제가 매수를 했고요. 통으로? 네, 먹는 통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50호 정도. 방이 이제 몇 개? 방이 50개 정도. 50개?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서울에 보면은 원룸 건물이 되게 많아요. 원룸 건물이 되게 많은데 소액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몇 평이에요, 하나에? 하나에 그렇게 크진 않고요. 뭐 한 5평 정도 됩니다. 5평 정도. 그래서 싱크대 분리돼 있고 뭐 이렇게 방 그냥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매도하시는 분과 잘 협의를 하면 이게 원룸에 어느 뭐 임차인이 머무잖아요. 그러면은 월세로 받든지 전세로 받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만약에 월세를 뭐 500에 50만 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전세는 뭐 8천만 원, 9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나에게 큰 돈은 없어요. 네. 그러면 집주인하고 그러니까 매도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현재 있는 월세를 좀 전세로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갈 분들이 있잖아요. 500에 50 이런 분들이 뭐 한 세 분이 나간다. 그러면은 신규로 이제 받을 분들을 사람을 전세로 받는 전세자를, 거죠. 응. 그러면 한 현재 월세는 받지 못하지만 한 8천만 원씩이 추가로 또 들어오는 네. 거니까 그러면은 제 투자금이 적어질 수가 있죠. 초기 세팅은 그렇게 하고 차후에 이제 돈이 생기면 그걸 월세로 다시 다 월세로 돌리는 나중에 거예요.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환하고, 월세로 다시 전환하고. 돌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속 이제 수익률을 올려가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매수할 때는 작은 돈으로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아파트들이 있어서 저는 뭐 이제 전세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현금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걸로 그렇게 할 수 차후에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월세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놓고 뭐 그 다음에 생각을 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월급 벌어가지고 그거는 못 한다. 네,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공실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할 때부터 기존에 사시는 임차인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게 좋아요. 아, 어떤 점이 불편했고 뭐가 있으면 더 좋겠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면 그거를 이제 개선 포인트로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거를 개선하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좋아할 거고 이런 걸 개선하면 부동산에서도 아, 이 집은 원래 전주인은 이걸 관리를 못 했는데 아, 새로 와서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는 이런 걸 관리해서 이런 게 좋아졌어요. 그 말할 그 세일즈 포인트가 하나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임차인분들의 그런 VOC 같은 거 받아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면 좋습니다. 그럼 유지 관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군요.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리해주고 뭐 이러는 사람은 누군가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하신다니 뭐. 관리해주는 분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이제 임차인분들은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고 아니면 이제 뭐 몇 가지 그런 건 있죠. 이제 전기를 수시로 점검해야 되니까 이제 전기 업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화재 이런 것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전문 업체에다 그쵸, 전문 그런 업체에서 것들을 하나씩 맡겨놓고 그분들은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거나 그리고 CCTV로 저는 이제 건물에 다 CCTV가 한 1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청소 업체가 온다 그러면 문자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아, 지금 청소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CCTV를 켜서 한번 보긴 봐요. 제대로 관리를 청소하는지 잘하고 계시네. 실제 오셨는지 그 정도는 봐야 돼요. 네.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재건축 상가 뭐 보신다고 그랬나요? 아, 예. 재건축 상가는 이제 그 아까 종합부동산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 같은 걸 많이 샀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상가 건물 쪽으로 간다. 그렇죠. 상가를 샀을 경우에는 80억 원이 넘어가야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재건축 상가를 사는 게 되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재건축 상가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저 낡은 오래된 상가를 사서 건물을 다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단지 딸려 안에 있는 있는. 그렇죠. 단지 안에 있는 상가인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아. 이 상가도 같이 맞아요. 변신 로봇처럼 네. 같이 변신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개념의 이제 상가를 좀 사시는 그런 걸 거죠. 고른다. 그렇죠. 그런 걸 고르는 거고. 아.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울에 있는 재건축 상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엄청 정말 뭐 비싸죠. 대지집은 뭐 몇 평 네. 되지도 않는데 막 10억씩 하고 그리고 아예 나오지도 않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서울은 아니고 이제 약간 지방 아. 이런 데 있는 거 있어요. 인천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 평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면 거기서 충분히 뭐 몇 천만 원 이내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건축 상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어플 이름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인데 다윈 중개 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어플하고는 뭐 그런 전혀 상관은 네네네네네. 없고 내돈내산인데 어쨌든 그 어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되게 좋은 어플이고 그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재건축 사업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서 보시면 지도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어떤 아파트에는 지금 재건축 사업 점수가 몇 점인지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 뭐 100점이 넘어 120점이 넘어가면 되게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실제 매물도 귀하고 아주 비싸지만 100점 언더리 그러니까 뭐 80점, 90점 이렇게 돼 있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찾아서 이제 네이버에서 잘 찾아보면 재건축 그 단지 내 상가라는 걸 발견할 단지 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찾으면 실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아파트가 시세가 오르잖아요. 시세가 오르면 같이 시세가 올라가고 굳이 뭐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월세를 받아서 장기로 묵힐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상가를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플러스 P. 네, 그 플러스 P,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아까 플러스 P랑 건물 리모델링.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월급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시세 차익도 가야 되지만 어쨌든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월세화 이렇게 해서 나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러스 P는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형 같은 상품이고요. 그 건물 지방 리모델링은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생각해 보면 플러스 P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플러스 P 건물을 하나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면 현금이 확보된다고 했잖아요. 그 확보된 현금으로 이 리모델링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고 나면은 제 돈이 그게 안 들어갔는데 월세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델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많이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건데 플러스 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방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실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조금 하게 되는데 지방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경매를 생각해 보면 매매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금매가 사람들이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하게. 그런 금매들을 잘 사면 시세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전세가가 그 제가 산 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냐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 해봐야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한 지역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새 어디가 좋다더라, 창원이 좋다더라, 목포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막 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이 어디예요? 저는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전주 한 지역에서만 해요. 그래서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매주 전주에 내려가고 있고요. 전주에 내려가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거의 지역민보다 그 지역을 더 잘 알게 됐고 관심 있게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딱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올라오면 이게 싼지 안 싼지를 거의 시세를 바로 알아요. 아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좀 낡은 아파트를 하니까 이 전세 시세가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굉장히. 네, 그렇죠. 리모델링 하면 전세가 좀 높고 네. 근데 제가 좀 싼 가격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법을 알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해서 저랑 이렇게 하면은 보통 단가보다 보통 사람이 한 1,500만 원 정도에 하면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퀄리티로. 리모델링 회사 차리셔도 되겠네. 제 것만 하는데 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파트 시세 가격 나오고 리모델링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 있고 하니 플러스 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도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시장 상황도 좀 도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플러스 P가 잘 되는 거고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조금 못했어요. 뭐 한 플러스 P 해봤자 200만 원, 뭐 300만 원. 근데 요새는 좀 많이 하면 2천만, 3천만 원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 채 살 때 2천만, 3천만 원이 되면 10채 사면 2억, 3억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가지고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또 하는 거죠. 건물 리모델링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외관까지 다 해야 될 그렇죠. 텐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맡겼어요. 제가 세 채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경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맡겼어요. 두 번째는 반만 맡겼어요. 할 줄 아니까 이제. 네, 세 번째는 제가 했어요. 이번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말에 조금 한 2달 하고 한 9주 정도 걸렸는데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할 거 하고 뭐 전기 페인트 이런 거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하고 이제 딱 아까 말했듯이 외관 뭐 혹은 뭐 이제 보통 설비랑 방수 이런 것도 좀 네, 중요하거든요. 전문가의 손이 필요할 이게 때. 좀 그런 외관이 것들.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것들 신경 써서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도 쌓고 이제 돈도 벌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막 바쁘게 하고 왜 직장 다니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얼마 벌고 싶어? 그럼 뭐 100억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 200억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를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회사 보통 이제 사장님들,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장님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을 왜 뽑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실 자본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돈을 벌려고. 그렇지만 좀 경험을 해서 이쪽 업계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쪽 업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좀 30대 초반에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제가 정말 40대가 됐을 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직장 생활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좀 더 큰 뭐 사업체도 운영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렇게 생각이 너무 구체적이고 네. 그걸 또 이렇게 실행하는 그 실천력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냥 정말 입이 딱 벌어지네요. 그 지역을 선택할 때는 뭘 기준으로 선택해? 예, 왜 전주를 되게 간단해요. 그냥 지방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방 만약에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천안이랑 청주 정도예요. 왜냐면 수도권이랑 좀 가깝고 네네. 그리고 천안은 또 지하철도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천안을 갔어요. 근데 천안을 갔다가 천안도 비쌀 거예요. 네, 지금. 비싸죠. 네. 근데 그때도 천안도 이제 플러스 B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근데 그날 어느 날 삼촌이 전화 온 거예요. 여기 삼촌이 전주에 사시거든요. 전주를 좀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주에 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떨지. 응. 근데 천안보다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집에서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안 막히면. 그러니까 가깝고. 그리고 천안은 조금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시장이 좀 어지럽히는데 전주는 또 좀 평온한 시장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도 많이 가요 전주에. 네, 요새 많이 한옥마을 와요.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네. 그것도 한옥마을도 그렇지만 요새 투자하러 또 많이 오세요. 아 투자하러.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전에 네. 안착하신 거고. 네, 안착했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면 좋아요. 아. 왜냐면 사놨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집뿐이 아니고 건물까지도 이제 투자하는 그 정도의 재력가가 됐는데 건물을 살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한다 이런 표를 또 준비한 게 있어서 먼저 가슬러의 건물 구매 필수 확인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최소 3년 이상 된 건물을 매수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 신축 건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신축 건물이 나오면은 이거를 보통 이제 업자들이 전세를 쫙 맞춘 다음에 2년 뒤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서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그 건물을 2년이 된 신축 건물을 매수를 하면 갑자기 임차인분들이 쭉 맞아. 한꺼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3년 이상.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약간 좀 섞인 것들 있잖아요. 지금 나가는 게 아니고 이번 달에 1명 나가고 2달 뒤에 또 1명 나가고 네. 이렇게 된 건물을 매수를 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좀 요걸 추천을 봐야 드리는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 임차인 현황도 실제 이게 허위 임차인인지 진짜 진성 임차인인지 이걸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2호에 뭐 김개똥이가 산다. 그러면은 이분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서 상에 있는 임차인인지 그 동네의 시세는 전세 시세는 원래 예를 들어서 뭐 한 7천인데 이분이 9천으로 들어와 있다고 써놓은 거죠. 계약서를 가짜 허위로 만들어서. 아, 그거는 그 건물주가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주가 이제 금액을 이제 뭐 20억에 넘기기 위해서 이걸 9천 맞추고 1억 맞추고 이렇게 해서 허위 임차인을 써놓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임대 현황표랑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이런 것들은 다 뜯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남이 남의 거 그렇게 막 뜯어봐도 돼요? 실제 이제 건물을 넘겨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서 얘기를 하면은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 실제로 건물을 사고 나서
이제 실익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월세는 뭐 한 1,000만 원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보험도 나가고 화재 보험, 승강기 보험, 그다음에 각종 복비, 뭐 청소비 여러 가지가 네, 나가면서 유지비가 또 유지비가 꽤 또 들어갈 많이 거예요. 나가서 네. 이거 앞으로 벌고 뒤로 다 쓰네. 실제 시세도 하나도 안 오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실 때는 어떤 비용이 얼마에 지출이 됐고 세무사한테 신고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매도자분께 좀 여쭤보는 게 좋고요. 이거 정말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 이런 것들도 이제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뭐 화재, 승강기, 그 다음에 전기 이렇게 이거를 이제 3대로 보는데 왜냐면 이제 어떤 전기적인 문제가 있거나 화재 발생하거나 뭐 이러면은 진짜 큰일이거든요. 승강기에도 누가 탔는데 이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승강기 문이 닫혔다든지. 네. 그래서 이 3대는 무조건 이제 어떤 전문적인 업체에서 와서 유지 보수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관리자를 누군가 선임을 해야 돼요. 건물에. 그래서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로 돼서 제가 수시로 보기도 하고 물론 전문적인 관리는 업체에서 해주지만 제가 수시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관리자가 되면 그것도 제가 이수를 하고 있고 요게 건물 구매 시 꼭 필요하다. 호토님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구체적이잖아요. 네. 근데 좀 약간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에 투자하는 이유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경험을 쌓고 하려고 하는 게 어차피 저도 가슬님처럼 큰 건물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건물 혹은 뭐 진짜 막 몇백억 하는 건물을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 건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소액으로 사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건물에 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보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들어와서 뭐 이게 누수가 됐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누수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죠. 네. 막 가슴이 아, 그 떨리거든요. 밑집에 물 새면요. 밑에 맞죠. 층에. 미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이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저 건물에 투자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저처럼 뭐 이렇게 할 것인지 혹은 나는 그냥 노후 자금. 근데 노후 자금으로 구매해서 했는데 막 물세 봐요. 아, 그럼 미치죠. 막 미치잖아요. 막 임차인 안 들어와봐요. 그럼 막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수익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수익금을 보통 20%로 잡아요. 시작할 때. 그거 센데? 이 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수익률이 20%면 그거 엄청난 누수가 나던 네. 임차인이 좀 덜 들어오던 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첫 번째 건물을 이제 월세를 다 맞추고 보니까 한 19%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요즘 기본적으로 한 3, 4%밖에 안 난다고 네.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서울. 아, 서울은 또 2, 3%막 이러잖아요. 지역은 아직 네. 그래요? 이제 지방 지역에서는 네. 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심들 있잖아요. 지방에는 서울은 사실 구도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방은 이제 택지 같은 것들이 외곽에 개발되다 보니까 구도심에 건물들이 좀 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심 건물들을 좀 사서 어차피 구도심에도 누군가는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를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좀 높여놓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반면에 이제 뭐 복비라든지 뭐 누수 비용 뭐 그다음에 임차인이 좀 덜 들어와도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빌린 돈의 이자보다는 이게 높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경험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좀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월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꼭 수익률을 조금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제가 20%, 19%를 맞춰놓고 팔 때는 그렇게 안 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건물을 판다고 하면 뭐 한 7%, 8%에 맞춰서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임차인이 좀 덜 들어오거나 뭐 노후화 돼가지고 뭐 고칠 게 있다 그러면 그분들 수익률이 막 3%, 4%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노후 준비로 샀던 건물이 나한테는 정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 때는 내가 투자한 이유랑 수익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게 리스크 같은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건물을 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관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그거 모르죠. 모르고 네. 뭐 이게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맞아.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누구를 불러야 될지를 몰라요. 맞아. 절대 알 수가 알아야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은 의사보다 배관 수리공이 훨씬 그쵸. 더 고수익자예요. 네. 맞아요. 네. 막 곰팡이가 나와요. 네. 근데 곰팡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고 음. 심지어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물 리모델링을 본인이 못하더라도 할 때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이게 지금 내 건물이 어떤 식으로 옛날 건물은 도면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을 해놔야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대처할 수 그게 있어요. 건물에 대한 네, 이해도군요. 이해도를 높여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대출 한도를 봐요. 아, 대출 한도는 뭐냐면 지방 건물은 싸잖아요. 제가 샀던 건물은 처음에 3억이었어요. 건물이 3층짜리, 3억이라고? 3층짜리 되게 번듯한 이야, 건물인데도 그래요? 3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2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출 한도는 뭐냐면 그 공시 가격을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책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보통 은행들이 아파트는 너무 명확한 뭐 KB 시세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공시 가격의 뭐 몇 배는 요 정도가 시세다 이런 게 있는데 건물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건물의 대출 한도를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매매 자금 대출 한도 아니고 전세 자금 대출 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공시 가격의 한 1.6배 정도를 은행에서 요 정도면 요게 매매 가격일 거야라고 책정을 해놔요. 근데 그 한도 내에서만 전세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가슬러님이 말했듯이 수익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전세랑 월세를 같이 이렇게 네. 좀 섞어야 돼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수요가 확 줄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물일수록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최대한 높은 걸로 사줘야 나중에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로 그래서- 전세 네. 자금 대출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건물 살 때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세 들어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건물 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공시가격부터 체크를 해서 공시가격이 4억짜리를 3억에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1점 공시 가격보다도 싸게 샀다. 싸게 샀고 그리고 대출 한도는 막 6억 5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한 건물이 전세 있었네. 대출 한도. 어머, 그러면은 그러면 전세만 해도 돈을 남기네. 아니 어떻게 공시 가격보다 싸게 팔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전주도 저기 조정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주택자 규제도 있고 막 이런 스트레스도 많은데 거기도 조정 지역이에요? 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산정이 되죠. 그러니까 취득세도 12%, 13% 이렇게 돼요. 제가 12.4% 냈는데 그 취득세가 또 세고 그러니까 일단 살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노후화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고쳐야 게 되죠. 싸게 나온 걸 잡으면 되는 건데 지금 세금 얘기하셨으니까 제일 궁금한 게 여러 채씩 가지고 계시니까 아까도 뭐 거의 1억 가까이 그 세금을 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들 내실 거 얼마네요 종합부동산세? 저는 많이 안 내요. 왜냐면 명의를 이렇게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따로 분리해놨고 그다음 와이프가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서 좀 해서 저는 근데 작년에는 가구 수로 하잖아요? 같이 사시면 아니요 인당 인당인가?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는 함께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가 되는 아, 거고 인별과세. 재산세만 이제 합산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네. 재산세 같이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네가 뭐 가지고 있냐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1,600. 그래요? 야.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에 6,500만 원 나와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21억이거든요. 근데 그게 3.6% 정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21억 곱하기 3.6을 하면은 7,200만 원인 거예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매도를 해도 7,200만 원을 제가 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최근까지도 이것만 팔면은 여기서 이제 뭐 돈이 좀 나오고 현찰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다른 건물 사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슬슬 이제 노후 준비로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도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있는 물건을 팔고 서울에 있는 거 안 팔고 강남에 있는 거 안 팔고 이러니까 내년까지 양도세 한시적 면제이긴 하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더 오르고 뭐 용산도 계속 오르는 거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고 지방에 있는 거는 좀 가격이 빠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해 거의 종합부동산세 1억이 넘더라도 어떻게든지 지고 간다. 요거는 지방에 있는 걸 매도를 해서 돈을 마련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더라도 요거는 지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고 아마 다른 다주택자들도 비슷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르는 데는 이제 계속 더 올라갈 것 오르고.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안 오르는 데는 이제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매물이 나오니까. 네, 매물이 오히려 나오니까. 그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양도세를 한시적 면제를 내년까지 해주는데 물론 이제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어쨌든 팔아도 중과세를 받지 않고 일반 과세로 일반 과세죠. 예, 세금을 좀 적게 내면서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년까지 어떤 매물을 팔 것이냐. 안 팔고 가기에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데 강남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심해지면서 양극화는 조금 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이제 문제야. 아이들도 좋은 딱지는 안 내놔요. 그렇죠. 좋은 딱지는 안 내놓잖아요. 네, 맞아요. 별 많은 거. 아, 이런 건 네, 안 줘. 네. 그리고 줄 때도 이렇게 변두리 있는 건데. 맞아요. 네, 네. 내 보물 딱지를 주겠냐고. 네. 네. 마찬가지로 봐요. 그 앞으로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하나는 유동성장이고 하나는 실거주장인데 네. 유동성장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오르는 거예요. 강남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돈을 넣는 걸 유동성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GTX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쪽 지역이 오르고 그런 걸 유동성장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실거주장은 정말 실거주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전세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차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이 집에 살면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강남이 좋잖아. 그러면 강남 좋잖아. 이게 싱크가 맞는 거예요. 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상을 보고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배제해 준다. 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올 거야. 이거 사실 누가 따져보고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저도 그렇게 그럴 것 생각해요. 같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돈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유동성 장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은 실거주자들이 지금 집을 사서 그 집에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유리해요. 지금 포지션이 그래요. 왜냐면 전세가율이 너무 낮고 전세로 돈을 빌려서 실거주자들은 전세 사는 게 낫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그 강남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 45%, 뭐 50% 이렇게 되고 뭐 저 송파 이런 데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 3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지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지금 금리도 높잖아요. 네. 그럼 금리도 높은데 그걸 유지하려면 이게 다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0억, 50억 간다는 확고한 네. 생각이 네. 있어야 된다고. 네. 그래야지 내가 이 돈을 빌리더라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좀 지켜볼까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14억, 13억만 있으면 어. 전세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에 대한 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13, 14억이 있으면 좋은데 전세 살죠. 네, 좋은 전 살죠. 네. 그러니까 15억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15억을 해서 내가 돈을 낼래? 그럼 예를 들어서 한 9억은 이제 9억은 빌리고 뭐 6억은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전세가 반이면 7억 5천이잖아요, 전세가. 네. 그럼 1억 5천만 빌리면 원래 6억이 있었으니까 1억 5천만 빌리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냥 딱 투자 개념을 버리고 내가 진짜 이 집에 살까 말까만 정할 때는 거주 목적이 거주 목적할 때는 지금 무조건 서울이 전세율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일부 지역, 그러니까 제가 몇 개 검색해 봤는데 뭐 중랑구에 저기 좀 외곽 쪽에 있는 데는 전세가율이 한 60%, 70%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저 어떻게 보냐면 강남 같은데 그리고 또 좀 우리 이제 송파 이런 좋은데 혹은 재건축 재개발들은 돈을 넣을 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보면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넣을 만해서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서울이 침체가 되고 실거주가 좀 이제 전세가 유리하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누가 봐도 좀 투자 가치가 없는 것들은 전세가 더 높은 거예요. 왜냐면 전세를 많이 살거든요. 안 사거든요, 그걸.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60%, 70%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강남 같은 데가 오히려 정말 돈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안전한 투자를 원해. 난 돈이 들더라도 그냥 시간이 기다려서 오르면 돼. 이런 사람들은 사면 돼요. 그렇지만 저처럼 어린 사람들 돈 없잖아요. 뭐 못 사거든요. 그러면 소액으로 가서 내가 이제 뚫어보겠다. 나 소액으로 뚫어서 나 언젠가 강남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실거주장이 옛날에 2016년, 17년 이럴 때는 수도권에 2천, 3천만 원 있으면 사는 아파트 많았어요. 네. 그거 지금 다 2배 됐어요. 그거 하나 샀으면 2억, 3억 싶어요. 한 채당. 그런 것처럼 지금 지방이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좀 생각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좋다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거를 좀 버리고 진짜 뭐가 좋은 거지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실거주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랑 비슷한 것들이 사실은 매매 가치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공부를 하고 네. 그런 거를 사서 돈을 벌어서 다시 강남으로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집을 투자의 가치로 보느냐 실거주의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 네, 구분을 확실히 해야 네. 되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 젊어서 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뭐 30대가 40대가 아니면은 뭐 60대 이 나이 들은 사람들은 뭐 지금 새로 뭘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거 정리해서 써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30대 요 때는 갈아타도 뭐 네. 괜찮고 그죠? 접근 방법이 다 조금씩 다른 근데 것 아이가 같아요. 학교 갈 때쯤 되면 또 달라지고. 전학 보내기도 뭐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세차나 호토님하고는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아까 이제 호토님은 이제 지방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인 데를 두고 그리고 덜한 곳을 파니까 당연히 여긴 더 오르고 여기는 빠진다 이런 이제 생각이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30대가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출도 LTV라고 해서 그 주택의 가치에 대비해서 빌려주는 돈을 네. 더 네.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LTV도 더 올려주고 그러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입지에 본인이 살 수 있는데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40대부터는 이제 슬슬 은퇴를 조금씩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40대부터 은퇴 준비를 한다고. 그래야 50대 에 그쵸. 맞출 수 있어요. 50대에 맞출 수가 네, 있죠. 네. 근데 이거를 뭐 45, 50에 다가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었죠. 늦어요. 네, 너무 늦고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장성할 때이기 때문에 돈이 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40대 초반부터는 무조건 은퇴 준비. 그래서 이제 상가라든지 종합부동산세를 최대한 내지 않는 상가 형태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있으면 그걸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 흐름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은퇴를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호토님은 아까 30대에 대한 그 본인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두 분 나오신다고 시청자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붉은 태양님인데 호토님께 질문했어요. 인테리어는 어떤 업체에 의뢰하면 되나요? 직접 하신다는데요. 아파트 주변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별 업체를 찾아서 분야별로 의뢰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러셨네요. 그 인테리어 업체 의뢰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에서도 많이 해주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인테리어 업체가 누군가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장님의 인건비가 무조건 들어가겠죠. 맞아요. 내 돈에. 그리고 그 분이 혼자 올까요? 아니요. 누군가 직원이 또 있을 네. 거예요. 그럼 그분의 또 인건비도 들어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타일 사장님을 찾아서 타일 공사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랑 이렇게 타일이 얼마예요? 뭐 이거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따지면서 좀 깎죠. 근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그걸 깎을까요? 안 아니죠. 깎아요. 그냥 갖고 와서 같이 팀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맞아요.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2주만 있으면 돼요. 2주만. 첫 번째 주에는 제가 가가지고 전기랑 페인트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주말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 중에는 타일 사장님이랑 샤시 사장님을 불러서 공사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말에는 그 미흡한 것들을 좀 봐요. 그러니까 뭐 문고리를 다 안 달았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뭐 빨래 봉을 안 달았다든지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도배장판을 시키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그 싱크대. 순서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냐면 4명만 찾으면 돼요. 네. 4명. 샤시, 타일, 도배장판, 싱크. 요 4명을 어디서 찾냐면 그 인터넷에 뭐 숨은 고수 뭐 맞아요. 이런 여기서 앱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찾으면 막 네. 와요. 그럼 네. 그 견적을 비교하고 그리고 전주에 사니까 전주에 가면은 그분들이 그 타일 가게 뭐 혹은 뭐 지업사 뭐 도배 네. 가게 있죠. 거기 가서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또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또 발품을 팔아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 이런 업체들을 자기가 직접 컨택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요거 재주가 없으면 이런 재주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도 없어요. 예. 근데- 근데도 가능해. 그냥 처음에 막 울었어요. 너무 막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너무 막 이 팔 너무 아프고 하다 보면 돼. 네, 하다 보면 알았어. 저도 첨언 한마디 해도 예.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호토님은 본인이 직접 하는 성향이지만 저도 좀 맡기는 편이거든요. 아, 네. 맡기는데 저도 뭐 직접 가서 막 많이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견적을 뽑았을 때 이거를 꼭 견적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게 뭐 욕실 뭐 500 예를 들자면 뭐 싱크대 300 이게 이렇게 끝이 아니고 뭉뚱그리면 안 돼. 뭉뚱그리면 안 되고 네. 세부적으로 내용을 욕실에 뭐가 뭐가 얼마나. 얼마고 아는 누구가- 척을 해야 돼. 그 아는 척을 좀 아는 척을 하면서 알아야지 아는 네. 척하지 모르면서 아니, 근데 좀 그냥 아는 척 따지기만 그러니까 해도 돼. 꼭, 따지기. 예, 따지기만 해도 돼요. 따지기. 이거를 이렇게 내역을 받아서 그 정도만 첫 번째는 하고 네. 두 번째는 꼭 시공을 할 때 시공하는 사진과 네. 시공이 완료된 사진은 네. 꼭 받아보라. 네. 그러면 직접 가시지 않아도 이분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맞아요. 본인들이 사진 찍을 때 좀 네. 신경을 써서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업체에다 맡기긴 맡기되 네. 약간은 그래도 조금 봐주시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좀 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물로 보더라고. 맞아요. 제가 네. 어렸을 때 새 집을 네. 들어가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아이고, 이러고 했거든요. 물이야 물.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모양만 조금 바꿔놨어요. 그럼 먼저 다 주지 말고. 질문 하나 더 볼까요? 네. JH 갓슬러님. 오피스텔 월세 받고 있는 직장인인데 1억 초반에 오피스텔을 또 사서 월세를 받을지 아니면 돈을 더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으로 소형 아파트를 살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이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면 이제 뭐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30대나 뭐 이제 뭐 아직까지는 건장하다. 근데 그리고 사회생활 내 하기에. 집이 없는 경우니까. 네, 내 집이 없는 경우면은 뭐 내 집을 일단 마련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조금 아니. 저 오피스텔 투자 한번 해봤는데요. 그거는 오르지 않고 감가상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나중에 저 자리도 좋은 데였는데 값이 떨어지고요. 막상 팔을 때 내가 산 그 다음에 것만큼 이게 못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수리해야 계약을 돼요. 갱신해요. 계약 괜찮은 경우도 네. 있죠. 네. 그리고 신경이 많이 쓰여요. 뭐 정구 나가고 뭐하고 다 전화 오는데 나중에 안 되겠어서 네, 팔았어. 그거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서 전국 알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건물을 관리하니까 건물에 뭐 50분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들은 알아서 다 처리를 하세요. 네. 저한테 연락을 잘 안 주시고. 근데 대학생들은 이제 전구 하나 가는 거 이런 거 다 연락이 옵니다. 약간 이런 성향 차이는 좀 힘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집이 없으시니까 일단 집부터. 조금 더 모아서 집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